지금 다루고 있는 대목이 벤저민 프랭클린의 공자 철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자 철학을 얼마만큼 공부했는가, 얼마나 유생인가, 그 대목을 다루고 있는데 앞부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유교적 덕성주의에 대한 프랭클린의 확신과 덕성 철학의 보급 노력. 이게 자기 자신이 공자 철학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걸 미국 내에서 막 퍼뜨리려고 그 보급 노력을 한 것을 내가 다루려고 그래요. 보급 노력은 이제 두 가지 정도. 하나는 뭐 스터디 그룹을 막 형성해서 같이 공유하려고 그러고, 다른 하나는 신문에다가 공자 경전을 일부를 발췌해서 막 실는 거. 공자 경전에 관해서 쓴 책을 발췌해서 영어로 번역된 것을 실는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지나갔구나. 그건 지나갔고, 기타 보급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다 훨씬 유생이야, 벤저민 프랭클린이. 여러분들 뭐 공자 알아? 나쁜 것만 기억하겠지. 주로 공자가 하지도 않은 성리학자들이 한 말을 공자 말로 오해해가지고 성리학하고 공명철하고 구분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일곡이나 퇴계 이런 것만 기억하지 돈에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를 모르는 거야. 잘못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조선이 한 200년 만에 멸망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근데 쭉 책을 내가 조선 정부가 금속알짜로 찍은 책을 쭉 보면 인조 때까지 거의 성리학 책을 안 찍어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 조선 정부는 대단히 반성리학적인 입장을 취했고, 거꾸로 주위에 대척점에 있는 그 왕영공 같은 사람들의 시를 갖다가 막 실어. 막 여러 번, 3번 정도 막 출판을 해요. 웃기지?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성리학자를 대표한다고 하는 정도전이 태조같이 나이 먹은 그 지도자를 속여가지고 재상의 권한을 싹 왕권을 다 이양받은 재산의 권한을 가지고 독재를 하는 것을 기만이라고 봤어요. 그건 꼭 명나라 주원장이 호용유라고 하는 재상을 임명을 했는데, 최초의 재상이자 명나라 최후의 재상이야. 근데 이놈이 다 해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주원장이 볼 때 죽여버려요. 죽이는데 그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호용유를 따르는 모든 성리학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한 2만 명을 죽여버려요. 태종은 한 2천 명을 죽여버려요. 똑같은 일이 명나라의 초기에 벌어진 일이 똑같이 조선 초기에 벌어져요. 그러면서 약 2, 3천 명의 정도전 추종 세력을 정도전과 함께 없애버리거나 죽이거나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확 죽었지. 그리고 성리학을 감히 입 밖에 내는 것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리학의 상하 유계 질서를 분명히 하려는 철학이 사라지니까 공명의 본래 자유평등한 철학이 이제 자유롭게 통용이 되면서 과거 시험 과목은 공명철학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리학은 배제돼 버리고요. 사문 난적으로 거꾸로 그러기를 약 200년 내지 250년. 성리학적 내수론이 나온 건 병자호란 이후에 거들난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되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 기치를 들고 등장하는데, 송시열을 송자라고 부르는 자들은 전부 성리학자들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송시열이 갔다가 그냥 사형먹에서 죽여버렸죠. 정읍에서 죽어, 우리 고향에서. 올라오다가 제주도에서 귀양 갔다가 올라오다가 사약 가지고 내려가는 임금의 그 사자와 풀려서 올라오는 그 일행이 정업서 만나요, 하필. 정업서 죽는데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의 두 가지 기치. 하나는 북벌론.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진족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고 북벌을 주장하고 대내적으로는 내수인데 성리학적 내수예요. 그러면서 성리학이 이제 상하 유교 질서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녀 차별이 아주 극화되고, 공명철학은 남녀 평등 철학이에요.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된다고. 심지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있죠. 그 뭐 대통령 부인이면 대통령 부인을 대우를 해야 되느냐 안 하냐고 논쟁이 많은데, 뭐 장관 부인 대우해주나? 뭐 시장 부인, 뭐 저 경기도지사 부인 말고는 대우를 받는 사람 없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그 부인들은.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판서? 그럼 판서의 직책과 동시에 정경 부인의 부인도 직책이 내려갔어요. 같이 뒷바라지 잘해줬다고. 동좀비하라. 얘기에 그렇게 써있죠. 남녀는 좀비가 같다. 높고 낮음이 같다. 그러니까 4대 경전중에서 내가 여러 번 말하지만 남녀의 동등권을 주장한 유일한 경전이에요. 불교 경전도 엄청나게 남녀 차별적이에요. 무지하게 차별적이야. 스님이 될 수가 없어. 일단 여성은 비구니밖에 될 수가 없고, 또 비구니 정도 여성은 여성의 지위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노예도 노예의 지위를 잘 알아야 되고 본분을 다 하라고 엄청나게 또 윽박질러 놓고, 기타 그거 말고도 불교 경전 안에는 여성 차별적인 구절이 엄청 많아요. 아예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여성은 남자의 놀이개로 만들어져 있죠. 남자가 혼자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여성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불을 만드는데, 그것도 만들 때도 또 갈비뼈 뽑아서 만드니까 대단히 보조적인 거고, 뭐라고 딱 그러냐면 헬퍼. 이 아담에 대한 헬퍼로 이불을 창조해요. 헬프메이트, 영어가 이제 두 개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퍼로도 번역된 거 있고 헬프메이트라고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헬프메이트나 헬퍼나 다 사수와 조수 관계에서 조수라는 소리지 그게 동등한 거 아니거든요. 또 만들어진 재료도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브는 갈비뼈로 만들었고, 아담에 또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는 걸 죄를 줄 때도 따먹는 행위도 여성이 하게 만들고, 성경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을 어기는 데 있어서 여성이 더 먼저 어겼고, 그 다음에 그게 유혹을 당해서 아담은 이제 이브 유혹을 당해서, 이브는 사탄의 유혹을 당해서 그 따먹은 걸로 돼 있어서 상당히 보면 여성이 나쁘게 그려져 있고 나쁜 사람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처벌받을 때도 여성은 10달간 아기를 배가지고 힘들게 아기를 뱄다가 또 산통을 엄청 겪도록 처벌을 받아요. 아기 낳을 때 아주 고통스럽게 낳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바로 그 한 줄 뒤에 남자를 지배자로 모셔야 되는 걸로, 남성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도미넌스를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배 피지배 관계를 남녀 관계에서 설정을 하는 거고. 그런데 남자는 그거 먹은 처벌을 좀 덜 받아요. 그래가지고 땀 흘려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그냥 땅을 저주해버려. 땅을 저주해서 비 오지 않게 메마르게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만들고, 두 사람에게는 이제 공이 생명을 유한하게 시효에 걸리게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처벌이 되는데, 공이 처벌받는 건 시효에 걸린 거, 100살 이내에 살다 죽게 만든 거, 그거 빼고는 이 처벌 자체가 엄청 남녀 차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인정되는 한 또는 존중되는 한 절대로 기독교 사회에서는 남녀 평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 피지배 관계가 없어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공자 철학이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에 전해지면서야 남녀가 동등하다는 걸 알게 돼요.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뭐 남녀 평등이니 자유니 다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착각을 하는데 서양 놈들은 자유도 몰랐고 평등도 몰랐다. 자유 그러면 주인의 자유, 노예의 자유를 그들이 생각한 적이 있었겠어? 말이 안 되지. 노예의 자유란 말 자체가. 농노의 자유도 말이 안 되죠. 백성의 자유란 말이 없었다. 오히려 공자 철학에서는 왕이나 귀족의 자유란 말은 없어요. 백성의 자유와 평등이란 말은 있어도, 백성의 권리는 있어도 왕의 권리나 유정자의 권리는 없어요. 그냥 완전히 희생해야 돼. 백성을 위해서. 희생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유정자는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없애버려야 돼. 멸사봉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공자 경전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얘기예요. 춘추 자시전에는 멸사봉공이란 말이 엄청 나와요. 다른 경제는 안 나오는데 거기는 엄청 나온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의 오리진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공자를 읽고 이렇게 미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제 충격을 받고 유자가 되는 거예요. 유자가. 컨푸시언이 얘네들 말대로. 너는 어떻게 책을 갖고 왔어? 알고? 이 유자가 된 이유를 알겠죠? 그 억압되고 구속받은 그 사상적인 질곡 속에서 공자 경전을 읽으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개명되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네? 자, 그것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덕성주의라는 것이 중요한데, 덕성주의 반대말은 합리주의예요. 이성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이성이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덕성주의는 덕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운 이유가 뭐냐?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합리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운 이유는 도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자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공자는 이성을 아주 하찮게 인정했죠. 인의예지 중에 지혜를 이성이라고 본다면 말석에다 두었어요. 제일 앞에는 인을 두었으니까 인덕을 제일 앞에 상석에 두었죠. 최상석에. 플라톤의 사덕은 첫 번째가 뭐지요? 첫 번째가 소피아, 지혜야. 인의예지에서 말석에 있는 것이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이 최상석으로 가버린 거야, 지혜. 그 다음에 용기야, 용기. 세 번째는 이제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자기 절제, 자제. 마지막에 이제 정의인데, 네 번째가. 뭔가, 이거 이제 카디날 버추라고 그러는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안에서는 대덕, 카디날 버추. 뭔가 대덕이라는 개념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공자로부터 전해졌는데, 그 전에 가다가 이빨이 빠지고 다른 게 불순물이 두르고 그러면서 사덕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순서도 바뀌어 있고. 네? 순서도 바뀌어 있다. 여기 특이하죠? 사덕 안에 사랑? 인이 없지? 얘네들은 사랑을 모르는 놈들이요. 구약성서에 사랑이 없어요. 십계명 안에 사랑이 없다고. 부모를 사랑하라고 안 돼 있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돼 있다고. 아너라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아너란 말은 임금님한테 쓰는 거거든요. 임금을 영광하고 글로리피케이션 한다고 아너를 쓰는 건데, 집의 피지배 관계에서만 아너란 말을 쓴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집의 피지배 관계로 본 거예요. 아까 남편과 아내도 집의 피지배 관계로 봤듯이 죽여버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그런 사례가 이제 구약성서 안에 쭉 나와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버린 경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되나? 조선시대에 그러면 되는 거야? 십계명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
그냥 말할 때는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내가 지적하면 놀라운 일일 거예요. 왜 십계명에 사랑이 없지? 어? 다 지배 피지배 관계의 논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첫 번째 시작이 이제 덕성주의인데, 덕성주의는 합리주의의 반대말이라고 그랬다. 합리주의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답다고 보는 거고, 덕성주의는 인간이 도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답다고 본다면, 이성은 이제 다른 말로 리스는 언더스탠딩, 지성이나 같은 말인데, 지성이 모자라면, 지모가 부족하면 덜 사람다운 거죠. 그러니까 IQ가 낮으면 높은 사람에 비해서 덜 사람다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이 이성이란 말 자체는 인간은 할 수 없이 공자도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지만 할 수 없이 공자도 인간의 그 이성은 차이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지성은. 이성이 차이가 있는 만큼 사람 간의 차별이 정당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중심에 놓고 인간을 정의하게 되면 인간 차별을 가장 합리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게 합리주의 철학이다. 왜? 이성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천치와 백치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야. 어? 이준호 안 그래? 저 충청도 맨발의 기봉씨 영화 있지? 초등학교 1학년도 다닐 수 없을 만큼 지력이 돼요. 근데 무지막지하게 효자야. 덕성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 근데 그 사람을 영화를 만들 만큼 중시하죠. 이성이 엄청 모자라는데 천치인데 대단히 도덕적인 천치지. 근데 왜 사람을 그러면 무엇으로 보통 사람들 그래서 또는 올바른 철학자들은 무엇 때문에 사람을 사람답게 보느냐? 독성 때문에 사람답게 보는 거예요. 도덕성 때문에. 진우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머리 좋은 걸로 따지면 머리 나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따져서 이성이 풀로 있고 이성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이성이 부족한 게 일반 백성이란 말이야. 이성적인 최고의 이성적인 철학자가 백성을 지배하는 철인 지배론, 철인 치자론 그게 플라톤 철학이죠. 머리 좋은 놈이 다 머리 나쁜 놈 지배하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이성이 없다고 백성은 이성이 절반만 있지만 여성과 백성은 절반만 있다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여성은 이성이 있지만은 사용할 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절반밖에 없는 걸로. 어린이는 아직 이성이 아니다. 아직 크면은 이성이 될지 몰라도 나아가서 동물은 뭐냐? 이성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죽이고 학대하고 학살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 세계 속에서는 일반 백성은 피지배자들이고 동물들은 무한정 학대해도 학살해도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다. 이 합리주의 세계관이 다른 말로 이성적인 자들이 머리 좋은 자들이 머리 나쁜 자들을 지배하고 잡아먹고 그러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성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하는 게 성리학이거든요. 그 성리학자들 아까 말한 퇴계나 율곡 이런 자들이 뭔 짓을 했겠어? 지배하려고 신분적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그걸 그 정도전이 그렇게 내세우고 왕권을 뺏어갖고 지가 다 해먹으려다가 태종한테 철퇴를 맞은 거예요. 태종이 보니까 4번이나 명나라를 외교사절로 드나든 사람은 태종밖에 없었어요. 가서 이방원이가 가서 보니까 아니 호유용이 그렇게 죽었고 그리고 싹 청산이 돼버렸고 결국은 왕권이 회복이 됐고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걸 알고 정도전을 제거할 생각을 크게는 물론 어떤 계기들이 있었겠지만 그건 난 관심이 없고 그런 큰 국가 간의 결정적인 차이 정부 구성에 있어서 이런 이번에 이방원 다룬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질문을 한번 하더만 정도전한테 이방원이 왕이 혼자 권력을 다 행사하는 거하고
승상이 재상이 다 혼자 다 행사하는 거고 뭔 차이가 있냐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정도전이 뭐라고 대답하는 걸로 대사는 돼 있냐면 재상은 갈아치울 수 있지만 왕은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대화는 끝나는데 아니 왕은 왜 못 갈아치워? 갈아치우면 갈아치우는 거지. 아니 왕조도 엎어버리는데 그거 왕조 안에서 왕조는 유지하고 왕만 없앤 경우가 조선시대에도 2번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재상이 힘이 세면 갈아치우기 힘들죠. 거꾸로 갈아치우려다 지가 뒤지겠지. 그러니까 그건 힘의 문제인데 그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상제도 대신에 그럼 뭐냐? 재상제도는 이제 오늘날 정치사회학적 용어로는 모노크래틱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독임제적 제도다. 독임제.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혼자. 우리 이제 민주주의 안에 국가 정태 안에서도 대통령은 독임제적 존재예요. 대단히 독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우회 견제 정치를 해놓은 거예요. 특히 미국 대통령제가 미국에서 처음 나왔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군주제도를 뽐딴 거거든요. 군주를 선출하게만 만들어 놓은 거지 군주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미국 대통령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임기가 5년씩 이렇게 찌그러져서 그러지. 임기제가 된 것도 임기 안 하면 평생 하면은 다음 세대까지 지 아들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져버리는 거니까 그 대단히 위험하니까 임기제로 해놓은 거예요. 이 독임제적인 것이 왕정에서는 이제 재상제도가 독임제적인 행정제도다. 그 반대는 콜리지얼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집체적 결정제도, 집체적 제도. 결정을 하는데 혼자 결정 못하고 늘 여럿이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 형식적으로 우리 이제 국무회의도 집체적 결정을 하는데 고무도장이죠.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근데 그게 고무도장이 아닌 데가 딱 있는데 박정희 때는 고무도장이었지만 오늘날은 아닌 데가 국회가 이제 집체적 결정을 하죠. 혼자는 절대 결정 못 해요. 내가 공천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11명이 결정하니까 나는 11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내가 공천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못 얻었더라고. 표결하면 그냥 맨날 집체적 결정하니까 개인은 아무 힘이 없고 11분의 1이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 권한이란 말이에요. 아예 그냥 행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결정한다. 그렇지만 나는 결정하지 않는다야.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집체적 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여론이라는 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론을 우리가 신뢰하는 한 자기 의견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꼭 물에다가 그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나 똑같아갖고 한강물에 자기 의견은 여러 그냥 수백만 명 중에 하나의 의견으로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집체적 결정은 민주적인 측면에 가장 가깝지만 결정이 엄청 느리다. 그리고 쟁투가 많아.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그렇지만 중지를 모으기는 좋다. 그러니까 국론이 분열하고 국론이 사랑설레 왈가왈부 막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면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그렇지만은 행동을 해야 되면 결정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불가피하게 다수결 제도를 쓰는 것이에요. 다수결 제도가 민주적인 게 아니고 독재적인 거라고. 그건 모든 토론을 중지시켜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우리나라 다수결을 결정하는 건 거의 없어요. 다수결 결정은 막 의회 독재라고 난리가 난다고. 미국은 거의 다 다수결로 싹쓸이 해버려요. 토론 안 해 별로. 한 석만 많으면 상임위원장 다 먹어버려요. 한국처럼 뭐 먹니 안 먹니 갖고 선거 져놓고는 거의 한 40% 가져가죠. 상임위원장을. 미국은 상원이든 하원이든 한 석만 우위에 있으면 모든 상임위원을 한 석 우위에 있는 정당이 가져간다. 오로 나승이야 그냥. 승자 takes all, 위너가 takes all 다 먹어버리는 거야. 승자 독식. 승자 독식을 무효 법상 미국은 제도화 해놨어요. 우리는 승자 독식 못하게
국회가 되어 있고 그 전통이 또 오래돼 가지고 이승만 때부터 그 혼자 못 먹게 한 당이 못 먹게 해놔 가지고는 원 구성하려면 오래 걸리죠. 미국은 선거 끝나면 자동으로 원이 구성돼 버려. 상임위원장을 이미 다 끝나버리니까 그냥 배분이 자동으로 오토매틱하고. 우리는 상임위원장을 7대3으로 할지 6대4로 할지 뭐 4.5대 5.5로 할지 그래갖고 협상하다 보면 세월이 좀 가죠. 그래서 아슬아슬 시한에 맞춰서 국회가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체적 결정은 민주주의에 가깝죠. 민주주의는 아니야. 민주주의에 가깝지만 결정이 느리고 시끄럽고 소란스럽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집체적 결정을 선호한다. 어떤 때는 근데 뭐 독재가 필요한 때가 있죠. 합법적 독재, 국가 재난이 닥친다든지 전쟁이 나오고 그러면 대통령한테 거의 전쟁 수행권을 의회도 다 100% 줘버리죠. 그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해요. 전쟁이 나면 야전 사령관에게 전쟁 수행권이 넘어가 버려요. 대통령으로부터. 못 고쳐. 전선에 있는 장군 사령관의 전쟁 수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전선에 있는 사람이 전황을 제일 잘 알고 그래서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도록 제도는 되어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안 돼요. 대통령이 엄청 간섭한다고. 메가다도 그러다가 모가지 날아가고, 뭐 그 사령관이 마음대로 올라오는 경향이 또 있어가지고 그걸 통제하다가 쌈나요. 전쟁 수행권 주었으면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요 교회도 왕이 전선에 있는 장군을 간섭해가지고 전쟁에 패하는 사케, 6번째 교회 사케에 이제 그런 간섭에서 손해나는 경우에 주요 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전황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인데 선조가 개입해가지고 감옥에 끌어올려서 감옥에 넣어서 병신을 만들어 내리보내고 막 그랬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유성룡이가 쏙싹쏙싹 된 것 가지고 이제 그 잘 오판을 하고, 나중에 오판한지 알았을 때는 이미 뭐 이순신은 만시창이가 돼버린 상황이었고 고문으로. 그리고 자기는 유성룡 그 나쁜 자식이 징비로다가 자기가 그래도 이순신이 고문당하고 그럴 때 자기가 이순신 편들었다고 써놨는데 사료는 전부 이순신의 불리한 증언만 했어. 거짓말까지 써놨어요, 징비록에다가. 근데 책을 쓰는 게 책 쓴 놈이 이기더라고, 역사에서. 그럼 임진단 돌라면 징비록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책 쓴 놈이 끝내 이기던데 행동한 사람보다 책 쓴 자가. 선조도 나중에 이제 쫓아내버리죠. 유승룡과 그 동인 세력을. 그때 떨려나서 경상도 동인들은 이후 250년 동안 중앙정계에 등장을 못하는 거예요. 250년 다 서인이 해먹어. 서인 안에서 시파, 벽파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는 것이지 북인, 남인 갈라지지 동인이 거기 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을 경상도는 권력으로부터 250년 동안 단절되고 서인 거의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가 계속된다. 서인은 여기 경기도 사람들하고 서울 사람은 없어요. 서울은 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벼슬이 끝나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황해도, 경기도, 전라도 이 세 지역이 이제 서인들의 이제 본 고장이에요.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황해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쪽이라고 해서 서인이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제 당파가 생길 때는 2조 정랑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 안에서 서쪽에 살고 동쪽에 살아서 이제 우연히 지역하고 일치한 것이지 서쪽이라서 서인이 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집체적 결정을 태종은 어떻게 제도를 만드느냐, 의정부를 만들어요. 의정부. 뭘 보고 만드느냐, 주원장이 사보관 제도를 하거든요. 4명의 아주 명민한 천재 과거 합격자들을 뽑아서 자기 자신의 일을 맡겨요. 근데 이렇게 맡기다 보면은 사실 다
황제에게 보고해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 4명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많아져요. 거기에 이제 자동으로 집체적 결정이 이루어지. 만장일치가 아니면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제 왕은 비준만 하는 그런 시스템. 탁구 일주일에 2천 몇 개를 한 명사를 보니까, 명나라 역사책을 보니까 한 주에 2천 몇 가지를 왕이 친정을 하려면 결정한 적이 있어요.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황제가. 그러니까 이제 사부관을 뽑아서 해서 하다 보니까 권한이 많이 이양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모자라니까 6명으로 늘어나요. 그 이제 내각이 생기는 거야. 내각은 이유가 그런 궁궐 안에 있는 오문이 정문인데 정문 안에다가 그대로 전각들을 6명의 전각을 6사람에게 6개의 전각을 만들어줬어요. 그 궁궐 안에 있다고 그래서 내각, 궁궐 안에 있는 전각이라는 뜻으로 내각이라는 말을 썼고, 우리가 오늘날 캐비넷이라는 말 번역할 내각이라는 말을 쓰고, 나중에 영국으로 전해지면서 그것도 캐비넷 시스템으로 이제 정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그대로 하지 않고 태종이 삼정성 합의제도인, 삼정성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거죠. 의정부 제도를 도입한다. 저 지명 의정부는 거기가 의정부가 거기가 있어서 의정부가 아니고, 의정부에서 쓰는 세비를 거기 의정부 땅에서 나오는 곡물로 그 경비를 썼기 때문에 의정부 땅이라는 뜻으로 썼는데, 나중에 땅은 사라지고 의정부가 된 거야. 지명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체적 결정제도가 명나라, 청나라는 내각제였다면 우리는 의정부 제도였고, 나중에 정조 때에는 실제로 명나라 때처럼 하려고 귀장각을 만든다. 그리고 귀장각을 내각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명나라, 청나라의 내각이 가진 만큼 권한은 갖지는 못했다, 귀장각이. 왜냐하면 정조가 다 친정하려고 그래가지고. 명나라의 내각은 모든 정책 발의권을 100%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6대째 가니까 왕은 아예 올라오는 상소문 자체를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 그걸 그 내각 대학사가 읽어가지고 전지를 붙여서 이 문제는 이러한 건데 요지를 적고 결정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빨간 인주를 찍어주는 거. 그래서 오케이는 빨간 인주를 찍어주었죠. 빨간 인주라서 비홍이라고도 했어요, 그걸. 왕은 비홍권만 가진 거야. 오늘날 말로 하면 비준권만 가진 거고, 모든 정책 발의는 내각에서만 하는 거. 왕은 아무 정책 발의할 능동적 권한이 없는 식으로 딱 분할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각권이 생기고 황제권이 생기고, 황제권은 갈수록 이제 뭐 황제가 띵땅거리고 뭐 내시들 끼고 궁녀들 끼고 놀게 되면 형식화돼 버리는 이 비준권은 거의 뭐 자동으로 그냥 돼서, 사실상의 통치는 집체적 결정권자들인 내각이 했다. 6대, 명나라 6대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긴 세월이죠. 한 400년 가까이는 내각이 지배를 했어요. 조선은 의정부가 지배를 했는데 꼭 그러지는 않았다. 청나라 때에도 내각이 지배를 했지만 형식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고, 거기에 기무사나 다름없는 그런 전쟁 수행기구가 내각 대학사를 그 수행기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왕이 침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 기간 있었고, 우리는 이제 비변사, 우리는 이제 외적들이 많이 외군들이 쳐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비변사가 계속 작동해. 임진난 이후에 계속 끝까지 세도 정치가 끝날 때까지 비변사가 해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의정부의 삼정성은 어떻게 됐느냐? 의정부 소집이 잘 안 되고 비변사 회의가 소집되고 비변사의 주요 멤버가 도로 삼정성이기는 하지만 결정이 비변사 결정으로 나오지 의정부 결정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가 형식만 있지 무력화된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세월도 또 길게 있었다.
그런데 이제 명나라 때 최고조의 작동을 하고 있을 때 명나라 그럴 때 이제 영국으로 명나라 내각제가 전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내각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1679년에 내각제 개혁이 이루어져요. 내각제 개혁이 이루어진다. 1679년 대단히 중요한 해예요. 자, 한 개인의 이성을 믿지 않으면 집체적 결정제로 가요. 이 집체적 결정제는 그래도 덕성주의에 친화적이고 아까 민주주의에 친화적인 거예요. 이 행정제도와 이 도덕과 국가의 민주주의냐 아니냐 이 독재냐 이 이념과 이렇게 얽혀 있는 걸 좀 면밀히 통찰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거 누가 읽어? 누가 읽어? 대기하고 있었냐? 유교적 덕성주의. 덕성주의 알겠죠? 합리주의 어떻게 다른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프랭클린이 공자의 도덕 철학에 완전히 매료되어 서양의 지성주의를 버리고 유교적 덕성주의 합리주의나 지성주의나 같은 말이에요. 다시 읽어. 프랭클린이 공자의 도덕 철학에 완전히 매료되어 서양의 지성주의를 버리고 유교적 덕성주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덕성이 용모, 외관, 거동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라는 공자 철학의 덕성주의적 풍모론을 그가 전적으로 확신하고 인정하는 대목에서다. 그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덕성주의와 덕성의 외적 표출 현상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서양 사람들은 거동이나 몸짓이나 이런 걸로 자기의 예의나 자기의 덕성을 표현을 하는 생각이 오늘날도 거의 뭐 조금 있지만 거의 없다시피 해요. 막 자기 상관 책상에 앉아버리고 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막 이런 걸 막 하거든요, 얘네들은요. 뭐 물건 줄 때도 한 손으로 주고. 한국에서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리고 몸으로 표현되는 덕성이 많아요, 도덕이. 자기가 미안하면은 얼굴이 빨개지면은 그 피가 빨갛게 도는 것이라서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자식아 하는 사람이 진짜 미안한 거야.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간 사람이 미안한 거야, 목진혁. 응? 얼굴이 빨간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야, 실은. 그러니까 뭐 거동이나 뭐 인간의 외관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도덕성 문제를 유교는 중시해요. 중시한다고. 말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말도 중시하지만 말만 믿질 않는다. 자. 대학은 성의와 관련해 선의 체득, 습관화로 쌓은 덕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 덕자의 몸을 윤택하게 한다고 가르친다.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자신을 윤택하게 하니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대목을 쿠플레의 라틴어 번역본 중국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번역하고 해설했다. 증자는 덕의 필요가 이미 1680년 그 연도를 잘 보세요. 이미 17세기 후반에 공자의 경전들이 싹 번역되어 있었다고. 자. 증자는 덕의 필요가 이미 진술되었으므로 이제는 그 장식과 유용함을 변호해서 부는 집을 아름답게 하고 덕은 자신을 아름답게 한다고 진술한다. 마치 집에 충분한 부와 재물을 가진 자는 그 대부분을 그의 지분과 담벼락 위로 흘러넘치게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가 집안의 금은으로 풍요롭게 가진 것은 집 전체의 외면에 장식과 호화 광경으로 보여준다. 그렇다. 영혼의 내면에 거하는 덕은 즉각 전신에서 즉 전 육체의 외적 행태에서 넘쳐오른다.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것은 외면에 나타난다. 그리하여 덕을 갖춘 인물은 내면에 그의 영혼이 그를 괴롭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 넓어진 것으로 느끼고 내면의 심오한 평화, 평정, 온화에 의해 감화되어 덕이 그의 몸 안에서 넘쳐오르게 된다.
이것은 넓고 광대한 마음으로 그의 몸은 넓어지고 이익을 본다는 저 말의 정신이다. 진정으로 몸을 꾸미고 몸에 영향을 미치는 덕이 솟아나와 의지의 진실성과 진리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덕에 헌신한 사람은 온갖 헌신에 의해 그의 의도 또는 의지를 완벽화한다. 지성과 의지의 올바른 사용을 두고 말하면 지성과 의지가 인간적 내면의 최고 권력에 속하는 것은 그때 이 점에서 얘기되는 것이다. 공자는 한 줄 말했는데 엄청나게 번역이 더 자세하고 길죠. 덕이 있는 사람은 벌써 우리도 외모로도 알 수가 있죠. 덕이 없는 사람은 외모와 거동이 확연히 다르다. 자. 중국 철학자 공자의 이 번역과 해설을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은 앞서 보았듯이 이렇게 줄여 번역했다. 덕성은 내가 말하자면 덕을 보유한 사람의 전인격, 즉 그의 내면과 외양을 윤색해주는 장식이다. 그것은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전달한다. 육체에 관한 한, 육체는 거기서 아주 감지할 수 있는 기쁨을 산출한다. 그것은 일정한 외관, 일정한 황홀, 무한히 즐겁게 만드는 일정한 방식들을 제공한다.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가슴속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 덕성의 속성인 것처럼 이 내면적 평정과 비밀스러운 즐거움은 용모에서 일정한 평온함과 일정한 즐거움, 전 세계의 가슴과 존경을 겨냥하는 선량, 친절, 이성의 분위기를 산출한다. 인간의 감정은 신체적 감정론이 이제 오늘날은 정설인데요. 신체의 변화에 따라 인간이 감정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할 거야. 이러한 감정을 가지니까 신체로 표출되는 걸로 인과관계가 뒤집혀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웃을 때 쓰는 근육이 있어요. 얼굴 근육이나 인간의 거동이 다른데 웃을 때 쓰는 근육을 은봉으로 고정시켜 가지고 그걸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웃을 때처럼 그 근육이 움직여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찡그리면 기분 나쁜 거잖아요. 찡그리는 근육을 자극하죠. 그러면 기분 나빠져. 그러니까 신체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꾸로 인간의 그 뇌에 그런 형상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땀이 많이 나고 그래서 얼굴이 붉어져서 자기가 미안한 감정이 생기는 거지 미안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 아니라고. 자, 이렇게 보면 인간의 거동과 신체적인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덕이 표현되는 것은 신체적 감정론에 따라 아주 당연한 것이고 얼마나 유교가 인간의 도덕에서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프랭클린은 덕성이 용모, 외관, 거동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라는 공자 철학의 덕성주의적 풍모론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대목을 신문에 전제한 것이다. 이것에서 그가 공자의 도덕 철학에 완전히 매료되어 유교적 덕성주의에 대한 확신을 얻고 서양의 지성주의를 버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덕성주의와 덕성의 용모적 표출 현상 및 그 이점을 주변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프랭클린은 1729년 23세 때 2월에 앤드류 브래드포드라는 친구에게 보낸 한 서신에서 덕의 만능성과 용모적, 신체적 표출에 대해 확신에 차서 설명하고 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들의 고대 헌정 체제에서 덕성을 인문기술 또는 인문과학으로 가르치는 공립학교들을 가졌다고 얘기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거래에서 공정한 것, 쾌락에서 절제적인 것, 불운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을 지탱하는 것, 그의 모든 일과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은 옆 세계에서 모든 기술과 과학의 도사가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의 확실히 더 중요하다.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것은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실제로 중요하다고 나는 말한다. 프랭클린은 자신이 덕성의 체득을 모든 기술과 과학의 도사가 되는 것보다 중시함으로써 지성주의와 결별한 덕성주의자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덕성주의는 지성보다 덕성을 우선시하는 철학을 말한다. 그리고 그는 덕성만능주의를 피력한다.
덕성 하나만으로 한 인간을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카토를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에 의해 영예를 얻음 없이 그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시인할 것이다. 강의종. 이 인간이 왜 방 안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전혀 그를 알지 못하거나 본 적도 없는 사람들로부터도 이런 합치된 존경으로 받아들여지는가? 우리의 머리를 놀람으로 때린 것은 인신의 세련된 형태나 의상의 화려함이 아니었다. 이 잔문에 대해 프랭클린은 공자의 덕성의 용모적 외화론으로 자답한다. 나는 덕성의 오랜 습관이 용모에 뚜렷이 느낄 수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그의 얼굴의 풍모에는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서도 나타나고 그의 행동거지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일종의 존경심을 갖고 바라보게 만드는 그의 마음의 참된 위대성을 표명하는 뭔가 있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어마어마한 유자지요, 유자. 어? 이 중용에 나오는 이 말을 그냥 확실히 믿는 거니까. 자. 그의 외관은 인간애와 인내심으로 달콤해져 있고 동시에 결의로 대담해져 자신 없는 낯불킴과 부적절한 뻔뻔스러움으로부터 동시에 해방되어 있었다. 자신의 본유적 가치와 흔들림 없는 완전 무결함의 의식은 가장 강력한 거물의 면전에서도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경우에도 그를 차분하고 서슴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 그의 엄격한 정의와 알려진 불편부당성은 그의 이웃들을 법률 소송의 부담, 당혹, 불확실성 속에 방치함 없이 그를 그의 주위의 수마일 안에서 발생하는 차이들의 중재자여 판정자로 만든다. 그는 결코 그의 이웃들에게 나쁜 것을 강구하지 않고 그러므로 음울하고 의심스러운 외관으로 비치는 법이 없다. 결백함과 지혜의 혼합은 그를 늘 진정으로 유쾌하게 만든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그의 너그러운 대접, 그의 선량함, 그의 자선의식,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그의 용기, 우정에서의 신의, 그의 인간애, 그의 정직과 진실함, 그의 중도적 조절, 그리고 정부의 대한 고치세요. 그의 하의가 아니라 대한, 하의를 하나로 고치세요. 그의 동정심, 그의 절제, 인류에 대한 그의 사랑, 그의 아량, 그의 공공심, 간단히 그의 최고의 덕성은 그를 정당하게 그의 조국의 영광으로 여겨질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프랭클린은 공자의 근데 프랭클린은 이러한 풍모를 자기화하려고 엄청 애를 써서 그런지 그렇게 미국 국민들은 프랭클린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오늘날도 프랭클린이 비싼 돈 아마 얼굴에 돼 있을 걸? $100짜리에. 그러니까 대통령도 안 하고 이 양반은 장관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미국의 정신 그러면 벤저민 프랭클린 그 돈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자, 미국의 정신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자 정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프랭클린은 공자의 덕성주의적 풍모론으로 허름한 의상을 걸친 카토에 대해 만인이 보내는 존경과 믿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페르시아 사람들의 공립학교 덕성교육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실은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에 담긴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정작 주목해야 하는 것은 프랭클린이 이 서한의 덕성론으로 유교적 덕성제일주의를 23세의 나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점이다. 그가 확실히 유교적 덕성주의를 확신하는 미국 유생이 되었다는 것을 이것보다 더 잘 나타내주는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미국 유생이란 말은 내가 쓰는 말은 아니라 미국의 이제 연구자들 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아메리칸 컴푸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옮긴 거고